하나금융투자의 이홍재 연구원님과 함께 손해보험 시장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각도기님께서 오늘 아주 기대를 많이 하시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왜 이렇게 좋았습니까? 보험회사들, 손보회사들. 1분기 실적 좋았던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워낙에 좋았고요. 손해율이 낮았다는 얘기죠? 네네네.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1분기에 또 특히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전자 특별 배당 이런 게 이제 한 1,400억 정도 들어오고, 네. 그 외에도 뭐 어떤 올해부터 그 사업비 관련된 제도가 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네. 사업비 관련된 부담이 좀 완화된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역사상 밴드 상황에서 보면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차 밴드 하단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 거죠. 네, 뭐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올해 상반기 들어서 좀 반등을 했고요. 한 저희 커버리지사 기준으로는 한 상반기만 한 20% 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는데, 또 지금 약간 장기채 금리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뭐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수급 부담도 있고 그래서 주가도 좀 함께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보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올랐어라고 얘기는 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 장기 시계열 차트로 보면 오른 게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 업종 중에 제일 바닥 아닙니까? 건설 업종보다 더 바닥이에요. 그럼 저희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올랐어요. 건설이 작년에 바닥이었다가 올라왔고, 사실은 그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고개가 들락말락, 콩나물 그 땅속에서 고개 들듯이 그 정도 올라온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도 회복을 못했죠, 주가. 그러니까. 그럼 올라온 게 아니죠, 연구원님. 최근에만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밴드상으로 역사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정도 수준에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익은 뭐 많이 좋아졌죠. 최악이 2019년이었고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익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만큼 반영을 못하고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못 올라가고 있는. 디레이팅이 됐었던 거죠. 뭐 주된 배경은 일단 보험업종이나 뭐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은 암만 뭐 실적이 좋아져도 디레이팅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좀 특히 장기 금리가 좀 올라줘야 좀 그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익은 2019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 이익을 딱 그 2년 전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60-70% 정도가 올라요. 이익은. 그런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은 크게 많이 이제 뭐 리레이팅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가 낮은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장기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서 내리꼽고 있고, 다시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고, 덕분에 금리 올리겠다고 한 한국의 금리마저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왜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회사들이 왜 안 좋냐. 보통 금리가 떨어지는 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고, 사실 전 금융업종 중에서 채권만 가장 많이 보유한 애들이 생명보험, 손해보험인데 왜 보험 가격이 오르는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보험업종을 보실 때는 가격 측면에서 보시기보다는 그 금리 절대 수준을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뭐 채권을 사서 트레이딩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만기 보유를 합니다. 듀레이션이 기본적으로 20년, 30년씩 되기 때문에 그 듀레이션 매칭을 위해서 장기채 금리를 사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오른쪽 그림에 이제 전체 운용자산 내 채권 비중이 한 43% 정도가 됩니다. 여기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기타 등등 다 있는 건데 43%가 채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예를 들어 신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9%일 때랑 지금 한 2.1% 정도 되죠. 2.1%일 때랑 당연히 2.1%인 그 채권을 사는 게 낫잖아요. 보유 이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이자 손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주면 더 좋습니다. 오히려 뭐 금리가 하락하면은 평가 이익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까지 무조건 보유하기 때문에 정해진 쿠폰만 받기 때문에 쿠폰이 낮아지면 이익률이 낮아지는 구조인 거죠. 우리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구조네요. 일반인들이 저금하는 거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그 번외 질문인데, 한국은 이게 운용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정해져 있는 거죠. 보험회사들이.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곳에 네. 버크셔의 가이코 같은 경우는 네네. 플롯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 지급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네. 나머지 여유 자금은 기업도 사고 네. 현금으로도 들고 있고 아주 네. 뭐 정말 전천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네. 한국 보험사는 그게 아닌 거죠. 네, 뭐 일단 그거는 이제 나라별로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피어로 보험사들을 비교하기 되게 어려운 게 이게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규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 뭐 한국 회사들은 뭐 좀 부채 듀레이션이 좀 길다. 그러면 아무래도 장기채를 매칭을 시켜서 듀레이션 매칭을 해야 되는 부담이 더 큰 거고요. 네. 제가 정확히 그 가이코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저희 뭐 우리나라 보험사들 대비해서는 어떤 그런 매칭해야 될 부담은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보험업에 대해서는 거의 시청자들보다도 더 모를 수도 있는 주인이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장기금리에 따라서 보유한 채권의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에 수익률 때문에 금리가 네. 올라가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보험회사는 보험 손익이 있고 투자 손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 손익에서 장기 금리에 따라서 영향이 크다면 그러면 한국의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보험 손익하고 투자 손익하고 어느 쪽에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쯤 될까요? 비중으로 보시면 보험 손익은 마이너스고요. 그거를 투자 손익으로 메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중이 없죠. 네, 마이너스니까. 주가상에 영향을 준다라면 이 보험 손익이 더 중요한지 투자 손익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주가상에요. 주가는 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리레이팅, 디레이팅 말씀드렸던 금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 손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손보사들의 보험 손익을 볼 때 합산 비율이라는 지표를 봅니다. 이게 100%가 넘어가면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플러스 사업비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100% 상회를 하면. 근데 이게 102일 때랑 101일 때랑 이게 다르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투자 손익은 크게 변동되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그렇게 막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많이 안 하고 주로 채권 투자를 저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정해진 수익이 거의 확정이야. 한 3%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3% 한 초중반, 뭐 한 중반 나오면 많이 처분익이 많았다. 이렇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처분할 때 그게 많이 잡힌 거고. 보통 3% 초반이 경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뭐 만약에 합산 비율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이 좀 빠지는 그림이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손실 나는 것도 못 견디니까 규제 당국이 그런 거 잘 안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비율 이상은 손실 날 수 있는 상품을 아예 투자하지 마라.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그게 뭐 콕콕 집어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급 여력 비율이어서 그 은행의 뭐 BIS 비율처럼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용 자본과 요구 자본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위험한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요구 자본이 커져요. 그럼 가용 자본이 만약에 여력이 풍부한 회사 같으면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좀 그렇지가 못한 회사다. 가용 자본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못하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채권 쪽에 그러니까 위험 가중이 다르거든요. 자산군별로. 그러니까 채권 들고 있는 건 안 위험한 걸로 쳐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 많이 갖고 있어도 너희는 하나도 위험 안 하니까 안심하고 있을게. 이건데 예를 들어 주식 들어갔으면 야 주식 들어간 거 절반 현금 정도 그거 마이너스 손실할 수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계산해.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투자 손익은 구조적으로 막 확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예를 들어 100bp가 올랐다고 쳐도 이게 금리 100bp 올랐으면은 뭐 운용자산이익률 3%에서 4% 되는 거야?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십조 원의 채권이고 딜루션이 일어나는 효과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보사들은 어떤 보험 이익에 따라서 좀 전체 이익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다른 채널에서 못 들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못 들으실 거고 초청도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저희가 어쨌든 좀 참고 기다리시면 가장 쉽게 이 보험업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수익으로는 너무 뻔해. 채권을 네. 사는 거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위험자산 투자도 별로 못해. 그러면 결국은 핵심적인 영업이익을 결정짓는 거는 네. 손해가 뭐 자동차 보험 팔았을 때 네. 손해가 많이 나냐 안 나느냐. 네네. 그게 핵심인 거죠. 네, 그런 뭐 사업비를 얼마나 지출했느냐 네. 뭐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작년부터 일어난 상황은 이 코로나가 보통은 야 이거 사람 아프니까 나쁠 거라 보험회사한테 나쁠 것 같지만 손보사들한테는 전혀 안 나쁜 상황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병원 방문이 좀 일부 감소한 영향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영향이 사실은 코로나 초기에만 확 사회적 거리두기 딱 처음 했을 때만 좀 크게 좀 발생을 했고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또 약간 느슨했잖아요. 사회적 네.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병원 방문은 그대로 거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긴 했는데 기본적인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자동차 손해율이 좋아진 게 커요. 워낙. 네. 네, 자동차 뭐 보험 비중이 한 25% 정도 거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좀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놀러 못 가니까. 뭐 놀러 못 가는 것도 있고요.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네. 보험료도 인상이 되었나요? 네, 보험료가 이제 과거 한 최근 3차례 정도 인상이 됐고요. 이게 한번 인상을 하면은 인상했으니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저희 뭐 지점장님의 팀장님께서도 차량 운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 회사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게 올렸다고 해도 내 만기가 언제 도래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반영이 완벽히 되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그 올렸던 보험료가 인상 효과가 이제 올해 2분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근데 중소형사부터 보험금을 먼저 과거와 다르게 보통 큰 회사가 보험금 다 네. 올리고 나서 차례차례 이제 작은 회사로 넘어갔는데 좀 네. 반대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보험료를 이제 대형사들은 지금 올리지는 않았고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MG손보나 이런 비상장 그 중소형사들이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손해율이 뭐 100%가 넘어가요 지금. 뭐 이유는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회사를 볼 때 이제 저희가 뭐 소위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규모의 경제라는 거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유 계약 건수가 MG손보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훨씬 그렇죠. 많습니다. 훨씬 네. 상위 뭐 KB손보까지 포함한 애들이 거의 뭐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은 사고나 이런 게 조금만 터지고 뭐 자연재해 같은 게 세게 좀 반영이 되면은 바로 손해율이 확 안 좋아져요. 네. 이제 대형사들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적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소형사들이 위주로 좀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사들이 올렸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대형사들도 올릴 수는 있겠죠. 네, 뭐 그거는 아직 논의 중인데 일단 정비수가라는 게 이제 올라갈 조짐이 있습니다. 정비하시는 분들께서 좀 그 임금,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그 임금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정비수가가 올라가면 뭐 당연히 정비수가 올리자마자 갑자기 다음날 보험료 올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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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해율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 보험료도 좀 올랐고 그래서 마진 개선되는 게 지난 1분기 그리고 또 이번 2분기도 네. 네. 상당히 네. 크게 나타난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큰 부분이 이제 장기보험에 대한 어떤 신계약, 그러니까 새로운 매출이죠. 새로운 계약에 대한 경쟁이 좀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이제 작년부터 조금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 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판매 설계사 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그 수수료를 네. 원래는 막 초년도 보험료에 막 1,500%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업프런트로 주면 좋잖아요, 현금이. 네네, 저희도 그렇죠. 뭐 월급 뭐 미리 주면 좋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경쟁이 좀 심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1,200%로 묶였고요. 그게 상단이. 그래서 네. 이제 막 사업비를 엄청나게 지출하면서 신계약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계약비 지출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비용 지출도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익 규모가 그 주요사 커버리지 네. 하신 주요사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올라갈까요? 올해요? 올해 2분기. 2분기와 연간 예상 정도? 2분기 네. 같은 경우에는 YOY로 한 8% 정도 증가를 할 걸로 예상합니다. 전년 대비 8%? 네, QOQ로는 네. 좀 많이 빠집니다. 이유는 둘 다 투자 관련된 이제 기저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작년 2분기에는 이제 코로나 처음에 발발을 하면서
이제 회사들별로 이제 해외에 있는 회사채들을 좀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실 우려나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좀 확대가 돼서 그런 게 있었고, 전 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감익이 될 걸로 보는 이유는 일단 뭐 기본적인 배당 수익이 줄어드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1분기에 배당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삼성화재의 이제 전자특별 배당 이게 한 1,4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이게 기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뒤에서도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데 신계약을 좀 많이 팔았어요, 2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계약비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좀 표면적으로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경상이익으로 보는 합산 비율, 보험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개 분기 내에 최고의 수익성, 그러니까 최저치를 기록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 4개 막대기가 전년도죠. 저거 합산한 거하고 벌써 지금 1, 2분기만 합산해도 전년도 4개 분기 합산한 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지금 이익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두 분기가 작년 1년에 육박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는 사실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원래 애널리스트 중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 연간으로 한 35% 정도 증익은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사실 원래 계절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마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자동차 손해율이 좀 원래 계절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못해도 35% 정도 증익이 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오늘도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좀 육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밖에 못 나와서 그렇죠. 사고 날 확률이 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암이 걸리신 분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 가시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일부 뭐 분들이 이제 도수 치료라든지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네, 실손보험 이런 것들. 그렇군요. 실손보험.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가 좀 무서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익이 더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산 기준으로 5개사 합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고 역대 최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고 실적. 네, 합산 기준으로. 네. 합산 기준으로 몇 년 동안 한 모양 창사 이래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나오는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역대 최저 수준인 거죠. 거의 역대 투자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근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작년까지도 반응이 저도 이제 기관분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만나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신 게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 이익 다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럼 코로나 끝나면 너네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근데 뭐 코로나가 뭐 장기화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2분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당시에 그때만 손해율이 확 좋아졌고 사실 뒤로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병원 가실 분들 가셨던 거예요. 2분기만 좀 안 가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게 아니라 어떤 회사들의 어떤 계약 유지율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지표들이 좋아져서 좀 실적이 좋아지는 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들이 좀 바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조금 바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싼 주식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싼 주식으로 시각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진도가 빠른 것 같은데. IFRS 얘기 벌써 해도 되나요? 다른 얘기 좀 하고 할까요? 제가 뭐 다른 얘기 하시고 하시죠. 뭐 자연스럽게 연결을 드리자면 그러면은 연간 이익이 사상 최대치라면은 요즘 유행하는 피크아웃의 이제 논란 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피크이고 내년에는 제 실제 뭐 나간 리포트에도 다 감익으로 내년 다 추정을 해놨고요. 뭐 이유는 뭐 당연히 코로나 효과도 무시를 못할 거고 뭐 전자 특별 배당 이런 뭐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감익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고요. 제가 암만 섹터를 좋아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내년 돼서 내년 손보사들 숫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IFRS 17 회계 기준 바뀌는 게 있고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6월달에 금융위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죠. 이제 2023년 1월 1일날 IFRS 17 도입하겠다. 이게 원래 몇 년 동안 이제 연기가 되다가 이제 도입이 확정이 됐고요.
연말에 세부 기준 확정하고 2022년 내년부터는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게 네. 공시 의무는 없기는 한데 상장사들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에게 가이던스를 드리기 위해서 숫자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022년 기준, 그러니까 현행 회계 기준 IFRS 4 기준에서 감익이 나든 안 나든 별 관심이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네.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익은 나오지만 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IFRS 17 뭐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잠시 제가 네. 이거 좀 여러분들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IFRS는 회계 기준이고요. 회계 제도 기준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블랙스톤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커진 것은 시가평가 회계제도 때문이다. 자기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회계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난리를 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워렌 버핏도 얘기했어요. 도드 프랭크법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회사는 운영을 똑같이 해요. 근데 평가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평가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필기시험 잘 보는 애가 점수가 좋았는데 갑자기 실기시험 잘 보는 애가 성적이 좋아진 것처럼 바뀔 수 있는 게 이 회계 기준의 변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들어보시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손해보험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환기를 해봐야 되는지를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보험 회계가 유난히 더 어렵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보험 상품 하나 가입을 하셔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약관도 많고 뭐 무슨 온갖 뭐 해약 환급금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저쩌고 저쩌고 되게 복잡한데 그런 계약들이 수만 개가 있는 보험회사를 분석하는 일은 더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현재 회계 기준은 IFRS 4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는 거는 IFRS 17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회계 기준은 기본적인 컨셉이 현금주의자 보험부채, 보험계약에 대한 원가평가가 핵심이고 새로운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자 보험계약에 대한 시가평가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뭐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현금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한 거고요. 발생주의는 이 보험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서비스에 관련된 발생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행 보험부채,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을 팔게 되면은 그거를 보험료 적립금, 뭐 혹은 뭐 계약자 배당준비금 등등을 해서 책임준비금 형태로 부채로 적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팔 당시에 원가로 이제 평가를 해서 거기다 락인을 시켜놓는, 그러니까 원가로 이제 있기 때문에 변동을 안 합니다. 부채 자체가. 네. 근데 이제는 시가평가를 매 결산 시마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가평가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게 이제 금리가 클 거고요. 경제적 가정, 계리적 가정이 있으면 계리적 가정에는 뭐 유지율, 손해율, 뭐 사업비율, 해약률 이런 가정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래는 부채가 사이즈가 안 바뀌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승계약을 안 팔았다고 쳐도 이 가정에 따라서 시가에 따라서 부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머리에 지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좀 러프하고 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큰 계약 터진 만큼 비용 많이 들어가고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계가 들쭉날쭉하는 흐름들이 있었죠. 많이 판 애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적게 팔면 좀 적게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많이 땡기는 보험은 초반에 비용 반영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약간 그래프가 들쭉날쭉했었는데 이젠 그걸 뭐냐면 이거 30년짜리 보험이야? 그럼 30년짜리 비용 얼마 들어? 그럼 30년 그대로 나눠. 30분의 1씩 매년 반영을 해. 그래서 비용들이 하나씩 쪼개지면서 탁탁탁탁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용 구조가 아주 평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올해 1,000억을 벌었는데 내년에 500억을 벌어? 이거는 그 투자의 어떤 시계열이 굉장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왜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렇게 할인받는지 아십니까?
얘가 과거에도 한 1, 2년 엄청나게 그 실적이 좋았다가 또 1, 2년은 엄청나게 실적이 꺾여요. 네. 그러니까는 이익의 변동성이 크면 절대 주가를 많이 안 주는 게 흐름이에요. 가장 많이 주가를 주는 건 뭐예요? 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 이게 근데 게다가 가시화된다 이러면 프리미엄이 막 들어갑니다. 주식 투자자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익의 변동성이 작으면서 우상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역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이게 회계 기준 때문에 그래 왔다라는 건데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용이 꾸준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익도 꾸준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건 맞습니다. 또 무슨 말이냐?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하기 편해진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컨셉추얼리 맞고요. 네, 좋은 말씀 주셨고 일단 뭐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건 뭐 하나의 예인데 그냥 뭐 이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요. IFRS 17이 이제 초록색인데 이게 완전 평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험 부채 이 보험 계약이 수익성이 얼마야라고 딱 정해버려요. 그다음 그걸 부채로 쌓은 다음에 균등하게 이제 뭐 30년, 30년 이렇게 나누기 30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들쑥날쑥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이익을 많이 인식했다가 뭐 나중 돼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상품, 뭐 연금보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뭐 실손보험이나 최근에 좀 뭐 이런 것들은 초반에 뭐 사업비 많이 지출하게 되면서 수익이 많이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또 왜냐면 이 무보장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장 기간이 되면은 이제 확 갑자기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이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계약이 수만 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가시성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손익이 평탄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보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자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데 투자자는 내년도 올해 연말의 이익과 내년의 이익이 그 추정 가능하느냐 안 가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실전 투자 얘기를 해서 제 노하우를 너무 많이 까는 것 같은데 좀 아깝긴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 느낌과 다르게 굉장히 안타깝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많이 안 들으시는거든요. 이 보험을 제 느낌에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많이 찾는 데는 그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 찾는 데가 가격 안 반영되어 있는 게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면 그때는 안 하던 투자도 할 수 있게 되는 게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즘 옛날보다는 많이 펀드 매니저나 이런 쪽에서 부르는 빈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으셨어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른다기보다는 이제 컨퍼런스 콜로 하는데, 네, 뭐, 그냥,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뭐 변동을 하진 않고요. 네, 이 섹터 자체를 뭐 그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죠. 금융 내에서 비중을 가져가실지 이거를 뭐, 추가로 어디를 헐어서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 내에서 비중을 보시고, 네. 일단 그러면은 뭐 조금,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뭐, 이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또 하나가 이익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내려간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익 성장 자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이 바뀌면 이익 성장이 무조건 될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아직까지는 얼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기준이 확정이 안 됐고 회사들도 아무런 지금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설사 숫자를 안다고 해도 밝히면 이제 공정고시 위반이고요. 네. 근데 이 컨셉추얼하게 바라봐도 이익 성장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가지고 또 일부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 뭐 회계 기준 바뀌어서 이익 괜찮아지는 거지 뭐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은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약간 현행 회계 기준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몰랐던 어떤 이런 가치들이 드러나면서 이익 측면에서도 반영이 될 거고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인 배당도 올라가겠죠. 네. 이게 그 손익상에서는 스무딩 되는 평탄화되는 효과라고 하셨는데 그 BS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합니다. 네. 자본과 부채가 다 증가하는. 자산, 부채, 자본 다 증가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비율상으로 나빠지거나 이럴 만한 여지는
딱히 없나요? 비율상에서 나빠지는 건 생보사들 위주 얘기고요. 손보사들은 비율상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손익도 평탄화돼서 좋아지고 네. 대차제 대표도 좋아진다. 좋아지고. 숫자상으로는 무조건 좋아지는 그쵸. 거네요. 이익도 올라가고, 네, 자본도 올라가고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싸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지금 이익권사들 PER이 한 5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익이 뭐 글쎄요, 저도 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 한 50%가 는다. 그러면은 뭐 PER이 굉장히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리레이팅이 안 되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이익이 이만큼 성장하면 주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큰 폭으로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폭으로 이익 성장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가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회계 기준에서는 되게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수요가 높은, 그러니까 히트를 쳤어요, 상품을 네. 팔았는데 엄청 어떤 A라는 회사가 히트를 쳤는데, 히트를 치면은 되게 잘한 일에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단기 순손실이 막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계약비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원래는 지금 이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행 회계 기준에서도 7년 동안 이연시킬 수 있지만 이게 이연 한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연 한도 이상으로 신계약을 많이 팔아버리면 단기에 그 비용을 모조리 다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잘 팔려서 소비자 수요가 풍부한 상품을 내놔서 잘 팔았는데 왜 회사는 막 실적이 안 좋아져야 되고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제조업으로 환원시켜서 보면 감가상각을 1, 2년 안에 다 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네, 이게 완전 빅히트를 쳤는데 네. 감가상각을 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네. 원래 한 10년 동안 들어올 돈을 1, 2년의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리니까 적자가 나버린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어떤 한도라는 게 없어지고요. 1번. 2번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연을 시킨다고 해도 7년이라면은 이제는 보험계약 기간 전 기간에 스프레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뭐 보통 한 20년 만기 정도가 되는데 현행은 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이 비용이 20년 동안 이연이 되는 겁니다. 아, 훨씬 직관적으로 들어오네요. 네. 3분의 1로 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러한 추가 상각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연시키지 못해서 한 번에 비용으로 인식했던 걸 추가 상각비라고 하는데 이게 대형사 기준으로 연간 수천억입니다. 세전이익이 한 50% 정도가 그러면 이제 이거 없어지면 50%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해서 아주 쉽게 이해되는데 30년짜리 보험을 팔았는데 상각 기존에는 상각이 예를 들자면 한 10년? 7년. 무조건 7년이요? 네, 무조건 2년 7년. 그래서 30년짜리를 팔든 20년짜리를 팔든 7년에 다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상각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제 앞으로 IFRS 17이 도입이 되면 20년짜리는 20년 상각, 30년짜리는 30년 상각이 되면서 매년 상각하는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상각한다는 건 비용 떨어내는 거니까 비용을 덜 떨어내니까 이익이 증가하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확정적이고요. 이거는 뭐 세부 기준 뭐 이런 거 없이 확정적으로 이 이슈는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비용 스프레드 되는 효과만 해도 뭐 작년 연간 세전이익이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네. 뭐 삼성화재가 가령 세전이익이 한 1.2조 작년에 나왔는데 5천억 정도가 추가 상각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연 못 시켜서 단기에 비용 인식한 게. 네. 그러면 이제 그 세부 숫자는 한번 이제 행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요 이슈는 이제 CSM이라는 이제 계약 서비스 마진의 소급 기간인데요. 이거 뭐 디테일한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고 CSM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집니다. 네. 근데 이게 소급 기간이 길어지면 CSM이 커져요. 그러면 이익도 커지니까 그럼 배당 많이 주겠네. 근데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업계에 따르면은 생보사들은 좀 자본 부담이 있어서 3년 정도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정이 만약에 3년이 되면은 그러면 뭐 이익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네. 막 100% 늘 줄 알았는데 50%밖에 안 늘었네. 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DPS도 나는 한 2배 DPS 더 올릴 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DPS 자체는 CSM 소급 기간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CSM 소급 기간이 길어지면은 부채가 커지는 대신에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이익으로 인식되는 그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그 이익은 커집니다. 근데 CSM 소급 기간이 줄어들면은 보험 부채가 줄어들고 이익 잉여금이 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대신에 이익은 조금 줄겠죠. 근데 CSM이 늘어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DPS를 막 늘릴 수는 없어요, 회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CSM이 가용 자본에 들어갑니다. 요구 자본의 어떤 그 대응치로 가용 자본에 들어가는데
이익잉여금이 티어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 배당 성향이 조금 더 여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좀 줄어들어 있으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DPS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DPS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아니 이익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제조업에서 하도 많이 당해갖고 이익 늘었다고 배당 안 주는 회사들 많거든요. 네. 보험 손보사들은 그럼 이익 늘면 확실하게 배당을 더 많이 줍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배당 성향도 거의 대부분 회사가 거의 우상향이고요. 삼성화재 기준으로 거의 50%에 가깝고요, 배당 성향이. DB손해보험도 한 20%였는데 과거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한 25%, 25%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배당. 대략 그럼 시가 배당률은 한 대략 이게 6%에서 아무리 못해도 5% 후반대가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요? 네, 현재요. 그러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제일 높은 쪽에 그렇죠. 있네요. 네, 배당 투자처입니다. 네, 배당 투자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DPS 관련돼서 CSM 이거 만약에 3년 되면은 예상보다 막 DPS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DPS 자체는 거의 변동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M이 커지면은 배당 성향을 조금 줄이고 CSM이 만약에 3년 소급이 되면은 배당 성향을 50% 60% 이렇게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만한 어떤 여력이 더 생긴다는 의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2023년부터 얘기지 올해부터는 아니죠? 네,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근데 올해도 이익이 증가하니까 전년 대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이익은 배당은 훨씬 더 늘어날 맞습니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보험사들은 그 이익 늘어났을 때 배당 성향을 좀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거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지간히 금융당국에서 예를 들어 무슨 배당 자제 권고 이런 거 막 그런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배당 성향은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익 늘어나면 그만큼 같은 배당 전년도에 매년 그러니까 얼마 했습니까 배당을?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네, 레인지가 평균적으로 한 35%에서 35%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 말고 그 배당 시가 배당률 수익률이요? 다 아무리 최하단이 4%, 그래서 5% 중후반 정도 되죠. 그럼 올해는 그보다 더 무조건 높아지네요? 네.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익 증가폭이 지금 현재 주가 오른 것보다 더 크니까 아무리 그 성향을 감안해 본다면 작년 배당보다 올해 배당이 더 높다. 네, 맞습니다. 배당 시가 배당률이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 정도는 무난히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사들은. 네. 반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익 늘어나는 거랑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약간 지금 현재요 아니면 세븐틴 도입?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은 이익 늘어나는 것만큼 올해는 DPS가 올라갈 것 같다. 그쵸? 전년 대비 올해 이익 증가분만큼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되면 올해 배당은 확실히 늘어날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보험 부채 크기 CSM 소급 기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그냥 배당은 좀 비슷하게 갈 것 같다. 이익은 증가하지만 회계적인 이익은 증가하지만 DPS도 증가는 하는데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5년이면 이익 늘어나니까 이익 100%니까 DPS도 100% 늘어나겠네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반면에 3년 소급하면 50%밖에 안 느니까 DPS 50%밖에 안 느는 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DPS 정확히 얼마 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3년이나 5년이나 DPS 자체는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로 똑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DPS가 40%가 오른다. 그럼 3년 소급이든 5년 소급이든 똑같이 40%가 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적으로 이익이 바뀌어도 배당 성향이 기존에 가져가던 배당 정책은 안 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변할 수 있죠. 근데 약간은 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톤은 근데 배당을 안 하거나 엄청 줄이거나 이런 오히려 배당을 늘리겠죠, 당연히. 늘리는 구간인 거잖아요. 늘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들을 뭘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아직 확정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요만큼이 더 좋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지만 개념적으로 어떤 스크리닝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회계 기준이 변하는 거니까 회사 가치가 변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지 안 좋은 회사가 갑자기 1위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크리닝 관점에서 보면은 생보 대비 손보를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사가 중소형보사보다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유지율이나 손해율 이런 지표들이 또 안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보장성 신계약의 신계약의 규모가 견조한 회사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이 3개사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차별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즘 시장에서는 DB가 제일 좋다, 뭐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지 뭐 예를 들어 DB만 뭐 100% 늘고 현대해상은 뭐 30%밖에 안 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아지는데 조금 뭐 차이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다. 여기서 이 3개사 내에서 뭐 나래비를 세우는 건 크게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미 주가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1, 2, 4, 2, 4, 3, 2, 4 이런 식으로 다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향후 주가 상승률은 저는 그렇게 회사별로 차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구독자분의 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이익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익이 많이 늘어났으니 오히려 보험료를 깎으라는 그런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을 질문하셨어요. 네. 인하를 압박을 할 만한 뭐 부분은 사실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자동차 손해율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 보험료 내려라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반기에 정비수가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원가가 비싸졌는데 그거를 보험료 내리라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리스크는 별로 없고요. 실손보험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이제 인하도 시켰고 동결도 시켰고 뭐 되게 많은 어떤 가격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정도부터 해서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확실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재작년에 9%밖에 못 올렸는데 올해 평균적으로 15%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의 스탠스 자체가 뭐 보험사들의 보험료를 조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조이다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2019년에 진짜 안 좋았는데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오히려 규제 방향이 좀 완화적으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회사들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서 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은 몇몇 회사들은 이익이 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안 나는 회사도 섞여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네. 낮추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싼데 사람들이 안 찾을까요? 그 리포트도 거의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이 연구원님이 낸 게 3개월 만에 보험 업종으로는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 뭐, 네. 관심이 사실 뭔가 이게 공부하는 시간 대비해서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었지만 이 라면 뭐 이렇게 네. 소비재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주가가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주가가 좀 천천히 반영하는 맞습니다.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사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사실 2017년에 외국인 순매수가 뭐 당연히 일별로 월별로 차이는 그 변동성은 있겠지만 순매수한 이후에 18년부터 20년까지 줄곧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좀 부채질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당연히 그 배경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장기금리가 엄청나게 곤두박질을 쳤을 때였고요. 근데 올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코스피는 지금 순매도하고 있죠. 근데 순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상위사들 위주로 좀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충분히 주가 반등의 어떤 트리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유리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그걸 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 규모가 의미 있게 올라왔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장기금리 때문에 주춤하지만 뭐 외국인들 수급이 저는 뭐 추가로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유일하게 거의 제자리로도 회복을 못한 섹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리레이팅 및 이익 성장도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시장에서 뭐 물론 얼마만큼 반영을 해주시냐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의 어떤 판단이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주가는 언더퍼폼할 이유는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세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느끼는 거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언더퍼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단호하게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이 쌓일 때 애널리스트가 비슷한 저런 멘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이 싸면 저희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난 떳떳하다. 네, 그렇죠. 아니 게다가 배당 수익률이 5-6%인데 주가 하반 경직성도 있죠. 지금 조정을 좀 받아도 뭐 이렇게 반년으로 치면은 10%잖아요. 네?
반년으로. 올해는 10%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6개월만 갖고 있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가가 뭐 언더퍼폼을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익도 성장하고 지금 이렇게 회계제도도 뭐 좋아지는 흐름이고 이런 상황에서 언더퍼폼,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금리가 뭐 2019년 뭐 20년 때처럼 뭐 바닥으로 내리꽂는 지금 추세적으로 상황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주춤해서 그렇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언더퍼폼할 이유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일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좀 네, 금리가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계속 밀려가지고 1.23까지 밀려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내일 주가 빠지는 거 보면은 손은 안 나가실 것 같긴 한데 아마 내일은 아마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우리 이열매 연구원님께 죄송합니다. 네, 김열매 연구원님께 한번 작년도 3, 4분기나 2, 4분기 때 실질적으로 건설업체들 이익이 턴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때도 리포트 거의 없었어. 리포트가 거의 없고 리포트를 써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을 때에는 주가도 약간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외되기 시작하면 계속 관심이 없는. 그렇죠. 그러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신이 안 나서 글쓰기도 좀 힘들고 써도 사람들 불러주지 않아서 재미없고 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데자뷰 느낌 아니냐라는 거지. 작년도 3, 4분기, 2, 4분기에 건설 정말 누구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업종별로 따져보면 가장 높이 올랐던 게 건설이긴 해요. 근데 손보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모르겠어요. 워낙 건설보다도 모르겠어요. 인기가 조금 더 없어 보이긴 한데 그 분위기는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건설이랑 손보랑 약간 하나의 공통점을 제가 오늘 느낀 건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외국인이 사준다는 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설은 이제 국내 주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사이클이었는데 그래도 대체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보면서 바스켓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 특정 종목을 이제 매크로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건설에서도 유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이 상당히 탄력 있게 외국인들이 사줘서 올랐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또 장기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되면 이게 이제 유가도 좀 주춤하고 장기 금리도 좀 주춤할 때는 마찬가지로 저의 섹터의 해외 건설과 손보도 전혀 다른 산업이지만 외국인들은 마찬가지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압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랄까 산업종 산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뭐 금리의 영향은 분명히 받지만 뭐냐면 지금 애널리스트께서 뭐라고 쉽게 더 아주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 정도면 주가 바닥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거나 똑같아요.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까놓고 뒤져서 얘기하면 내 눈에는 이제 떨어질 거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가는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끼리는 이제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심하지 않냐? 여기서 맞습니다. 또 빠지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만약에 내일 금리가 여기서 끝나면 내일도 빠질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싼 업종도 한국에 있다.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서 거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 한번 투자에 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업종을 한번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보험의 거의 주린이 수준인데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계열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보험의 눈을 좀 뜬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홍재 연구원님이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